네, 형사소송법 2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증거재판주의와 관련된 판례 하나를 더 살펴보고 거증책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0도 14,487호 뇌물수수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부해온 증명의 원칙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항에서 보시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저희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지 계속 공부해 왔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 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에서 보시면 한편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는 있는데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하면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품 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 왜곡,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 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과장, 왜곡, 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들을 조합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 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건전한 논증이 되려면 논리적 비약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태까지 판시사항 4까지 저희가 법리를 살펴봤고요. 그 5항 이하에서부터 이제 쭉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판결이 꽤 긴데요. 일부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일부는 허위, 과장, 왜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건에서는 뇌물공여 시기도 문제가 됐고요. 8항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뇌물로 제공했다는 미화, 달러의 출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맞는지 금품 수수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가 계속 논쟁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 그리고 다른 범죄에 관한 수사 등 경위에 관해서 공소의 1, 2가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본 그런 사건입니다. 네.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판례를 1심, 2심 대법원 판례 3개를 갖다 놓고 저희가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실제 적용 정도, 적용 상황 이런 것을 연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사건을 다룰 때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정도로 법리만 살펴보고 사실관계는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느냐 하면 증거 재판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재판주의의 의의가 무엇인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무엇이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무엇이고,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두세 동영상에 걸쳐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거증 책임,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텐데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증 책임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거증 책임이란 증명을 요하는 사실, 즉 요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즉 거증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거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의 거증 책임을 보통 실질적 거증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소송 관계인이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 즉 입증의 부담을 형식적 거증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요건 사실이 인정이 되면 법률상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피고인이 증명할 실질적 거증 책임은 없지만 사실상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그것이 거증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다는 부전제의 증명 책임, 실질적 거증 책임은 여전히 검사가 부담하지만 사실상 그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입증의 부담을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는 것을 다투기 위해서 입증 부담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형식적 거증 책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2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증 책임은 공소 범죄 사실, 처벌 조건인 사실, 형의 가중 사유인 사실, 형의 감면 사유인 사실 등 실체법적 사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인 사실, 증거 능력이 요건인 사실 등 소송법적 사실에 대해서도 거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느냐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거증 책임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거증 책임은 그럼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지요. 여태까지 저희가 앞서 증거재판주의를 공부하면서 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인두비오 프로레오의 원리 내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벌권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은 누구에게 거증 책임이 있다고요?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래 글을 읽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관련 서적에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보다 두 번째 내용은 특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인두비오 프로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역사적으로는 그 뿌리와 본질을 달리한다는 설명을 적어놓은 책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들을 읽어가면서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 거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사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 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년에 선고된 8사도 796 판결인데요. 특수절도,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합동해서 절도를 했다는 사안인데요.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모아서 갑과 피고인 갑과 원심 공동 피고인 을이 함께 공동 범행을 합동 절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쭉 인정하면서 원심 공동 피고인의 범행에 피고인 갑이 가담한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시했던 사안인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피고인 갑이 원심 공동 피고인과 공모 합동하여 공소장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보시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하고, 그렇죠? 증거재판주의에서 특히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므로 설사 원심이 적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갑이 원심 공동 피고인의 범행에 시종일관 같이 동행을 했고 또 의심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 업무에 종사할 때 운전면허가 없는 원심 공동 피고인이 조수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갑이 운전을 해주면서 합동절도를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할 수 있어 그런 정황이 있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 3.1에서 보시면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왜냐하면 검사에게 사실상 모든 거증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당사자주의를 그 수소송 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공소 범죄 사실 또는 피고인의 변소 사실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그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바로 검사이거나 피고인이므로 공소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렇죠. 검사에게 있고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갑이 원심 공동 피고인과 합동해서 특수절도를 저질렀다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입증 책임의 소재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에 선고된 9호도 3081 판결 횡령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과 형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죄명은 횡령이었죠. 그래서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횡령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을 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피고인이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했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시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거시증거에 붙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 12억 2천만 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갚아준 채무 내지 그 비용과 직접 피해자에 건네준 금원을 공제하고서도 남아있는 금원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남아있는 금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느냐 여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판결을 보시면요. 이제 쭉 그 금원이 얼마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2항을 보시면요.
피해자가 만약에 피고인을 상대로 해서 미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입증책임 분배 원칙상 피해자가 내가 얼마는 받았다라고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지급에 관해서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용도를 밝히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횡령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민사소송상. 그러나 사망에서 보시면요.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거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을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그렇죠?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 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변호사가 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지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할 때 입증 책임의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보시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민사재판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분배 원칙을 유죄 인정의 근거 하나로 내세워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 재판에는 잘못이 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선고된 2004도 1743 판결을 보면 업무상 횡령인데요.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이겠죠. 유치원에서 교사라기보다 서무 및 격리 업무를 담당하면서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생 등으로부터 현장 학습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유치원 원장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써서 임의로 소비해서 횡령했다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원심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안인데요.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결론을 바꾼 사안입니다. 먼저 각서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됐는데요. 각서는 그 피해자 원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강박에 의해서 작성됐다 이렇게 원심에서 인정을 했는데 2.1에 보시면요.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문 법칙에서 배울 텐데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자기가 쓴 자필로 진술서를 썼기 때문에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313조 단서에 의해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 능력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313조 단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의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법리는요. 특신 상태는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즉 소송법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입증 방법은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즉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적법한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않은 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이제 피고인이 유치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사회생활 경험도 있었고 이 사건 각서가 유치원 원장실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원심에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각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한편 체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 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계속 반복돼서 이제 나오고 있죠.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유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공부해온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를 일단 피고인이 이를 이미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있다. 횡령죄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행방에 대해서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미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마치 피고인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해야 된다는 법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죄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입증 책임의 전환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이런 법리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그런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이 되고, 결국 그렇죠? 이미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했던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환송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다음 대법원 2009도 12132호 판결을 보시면요. 죄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허위 사실의 입증 책임이 역시 누구에게 있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인터넷이죠. 그런 게시판을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허위 사실을 알려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했던 사안입니다. 우선 2.1에 보시면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이제 보시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렇죠? 입증 책임의 소재.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역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증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도 봤던 판례인데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해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다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면 된다. 지난 시간에 감사원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렇죠 상급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그런 판례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항에서 보시면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제1항의 각 사실들은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의 특정 행위로 범위 상당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쵸? 위 각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원심과 결론을 달리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일반 그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감사원 판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학원에 대한 그런 사건인데요. 유학원 사건과 감사원 사건을 같이 판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입증 책임의 개념과 입증 책임의 일반적인 소재가 검사에게 있고 또 입증의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거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